16세기에 이르러 벨기에에서 최초로 윤작법이 개발되면서 밭을 내등분하여 보리, 클로버, 밀, 순무순으로 심는 농법이 탄생, 농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농업혁명으로 인해 곡물 생산량이 증가하자 유럽의 이웃 국가들에게도 보급이 되었는데 17세기 말부터 유럽 국가들은 식량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급속한 발전과 함께 도시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농사법은 한번 농사를 짓고 나면 3년 정도는 묵혀두어야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 만큼 농사법이 발전하지 못해 농민들은 식량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유럽의 봉건제 특성상 영주의 장원을 농민들이 경작해주며 생산품의 대부분은 영주에게 바치고 나머지를 농민들이 가지며 생계를 꾸려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경작을 매번 할 수가 없었고 생산량도 많지 않아 먹고 사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부족한 식량을 근처의 야산이나 숲에서 동물을 수렵하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등 다같이 토지를 공유하며 자급자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윤작법이 개발이 되면서 저마다 자기의 밭을 묵힐 필요가 없어지게 되자 농민들은 더 이상 장원에 의지하지 않게 되었는데 각자의 밭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가 수월해지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농지를 사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불렀는데 일종의 울타리치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여 공동으로 나누어 먹던 것들을 가축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또는 자신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고 자신의 자산으로 삼게 되는 걸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혁명과 맞물려 연속적인 경작이 가능해지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도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영국은 대변혁의 시기를 맞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혁명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클로저 운동의 결과로 농지들이 지주층에 흡수되거나 통합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농민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농민층은 분농과 빈농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주층에게 임금을 받으며 일하게 되는 노동자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산업혁명은 인류 역사상 대변혁의 시기였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여러 문제점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노동자들의 가혹한 환경은 여전히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의 공급도 이와 맞물려 급속하게 증가가 되고 부르주아들은 얘 아니어도 잘 쓰면 된다 이런 논리로 노동력을 쉽게 착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만 7세의 어린이들마저도 노동에 동원이 되어 학대를 받으며 과로사로 죽곤 했었는데 미성년자들의 경우 탄광이나 공장에서 하루 1시간도 못 쉬면서 매일 15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체제에서 노동자들은 쥐꼬리만한 임금을 받으며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일을 해도 푼돈밖에 벌지 못하고 다치면 치료도 못 받고 쫓겨나는 현실과 반대로 부르주아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며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때 영국의 산업혁명이 도래하던 시기와 맞물려 프랑스에서도 전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대대적인 운동, 즉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였는데 때문에 유럽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왕이나 영주, 귀족과 성직자가 아닌 국민들이라는 인식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상이 불어닥쳤어도 열악한 환경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현실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커져만 가는 빈부격차에 대한 괴리감에서 해방이 되고 싶었던 노동자들은 새롭게 등장한 이 사상에 점차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생시몽, 샤를 프리에, 로버트 오웬 등이 주장한 사회주의 사상은 기독교 중심적인 인간애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이익을 내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대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없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에게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를 만들어 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인권 향상에 힘쓰고 이상향으로 다같이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초기 사회주의는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한 지침이 없었으며 노동자들은 뜬구름 잡는 허황된 이야기에 점차 흥미를 잃게 되면서 초기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는 대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잊혀져 가던 사회주의 사상은 이 한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 다시 부흥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산업혁명 노동자 계급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으며 프랑스로 건너갈 당시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인 이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노동자 계급이 역사의 최종 혁명의 주체이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논의를 하게 되고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으로 나뉜 인간사회가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투쟁을 통해 진보한다는 관점 속에서 유산계급을 부르주아, 무산계급을 프롤레타리아로 명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주아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주의 체제에 따라 부의 편중화가 가속이 되면 깨어있는 노동자들이 정치 권력을 쟁취하고 마침내 계급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체로 구성된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이전에 유행한 사회주의는 허황된 유토피아 건설에만 매진하는 공허하고 현실성 없는 사회주의라고 무자비하게 까면서 초기 사회주의 이론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혁명적 행동을 과감히 실천하여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경제적 해방을 추구해야 된다고 선동하게 되면서 공산당 선언, 자본론, 잉여가치론이라는 책 3권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신만의 혁명적 사회주의 이론을 확립, 전파하게 되는 사상이 바로 마르크시즘, 즉 마르크스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단 이러한 마르크스주의는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들의 혁명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혁명을 위해 들고 일어나 자본주의가 붕괴되면 그곳에 이상국가를 세우고 반항하는 자본가들을 청산하며 사회개혁을 통해 자본가들의 자산을 통제 범위에 넣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손댈 필요가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 이상주의적 국가가 바로 공산주의 국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가 자리 잡히면 모든 생산시설을 공유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며 각자가 필요한 만큼 분배를 하는 방식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과거의 공산적 사회주의와는 다르게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지상낙원 사회이며 과거의 사회주의자들과는 다르게 공산주의자라고 칭하기 시작하면서 공산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뭐가 다른지 궁금해하실 텐데 단순하게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라는 범주에 포함된 여러 사상들 중에서 가장 큰 틀에서의 급진적 사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마르크스주의 사상은 유럽의 노동자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공산당을 따르며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르크스주의를 그대로 쫓아 가장 혁명적으로 계승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레닌이었습니다. 레닌은 여기서 자신의 생각과 마르크스주의를 결합시켜 보다 더 급진적인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 전파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레닌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닌의 주도 아래 치러진 볼셰비키 혁명으로 볼셰비키 정권이 등장하며 러시아에도 공산주의 노선이 자리 잡히게 되고 이로 인해 러시아 제국이 멸망함과 동시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곧이어 레닌이 죽고 나서 등장한 이오시프 스탈린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상을 둘로 합쳐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 스탈린은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에 더 급진적인 사상인 스탈린주의라는 사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 스탈린보다 더 급진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찌들은 마오쩌둥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